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톡토로 여러분, 드디어 아니야. 녹도로 여러분. 제1회 독도로독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너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낯설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또 너무 가까워도 그럴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너무 소수만 초대할 수 있어도 아쉬움이 클 것 같고 해서 조금은 규모가 있는 장소에서 30명의 톡토로들 아니 독도로들을 초대해서 같이 책 읽는 시간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제1회 독도로독 모임 2회가 없을 수도 있죠. 일단 이번에 한번 시험 삼아 첫 모임을 가져볼 거고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죠.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강남 교보문고 인근에 있는 어떤 장소예요. 근데 이걸 너무 오픈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저희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서 독도로들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분께는 저희가 초대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담아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정도 독도로독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본인 한 명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돼서 친구 대신 보낼게요. 이렇게 양도는 안 돼요. 네. 본인이 내가 강남 교보문고 인근의 어떤 장소에 3시부터 5시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만 저희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30분께 DM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낯가려서 혼자는 못 가겠고 친구나 동생이랑 뭐 같이 갈게요. 저는 2명 신청할게요. 안 됩니다. 독서는 혼자 하는 것이고 혼자 오셔서 모여서 같이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읽을 책을 가져오셔야겠죠. 또는 나는 뜨뜨르뜨다 하시는 분은 뜨개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바늘이랑 실이랑 챙겨오시고 쓰쓰르쓰이신 분들은 자신의 저널링을 할 다이어리 같은 걸 가져오셔서 쓰셔도 되는데 네. 다만 폰을 보시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저희가 같이 책 읽기 시작하면 핸드폰은 넣어두고 이 시간에는 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라서 휴대폰으로 나는 독서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집에서 하시고 이날은 읽을 책이나 혹은 전자책 리더기 같은 걸 준비해 오셔도 좋겠죠.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올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김하나 계정 김털컹 KIMTOLKONG 네, 그리고 제 계정 BeStrongNow BESTRONG NOW 맞죠? 이 두 계정의 공동 게시물로 해서 화요일에 저희가 포스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토로 여러분들 오늘 식사 뭐 하셨을까요? 저희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좀 산책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네 작은 빵집에 가서 바게트도 사고 이런저런 빵을 사고 또 동네에 아주 잘하는 원두집이 있어서 커피콩도 좀 사갖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아서 좀 느긋하게 걸어서 다시 저희 집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건너편 도로에서 어떤 차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쓱 이렇게 내리고는 작가님들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셨죠. 어디 갔다 오세요 하면서 근데 그 움직임이 사실 우리가 차 운전하다가 길에서 골목에서 누구 아는 사람 발견해서 이 창을 스르륵 내려서 인사 건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좀 이러다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좀 속도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 마라톤 중계차 같은 느낌으로 옆을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거의 걸어가듯이. 근데 거기에 통행량이 딱 그때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됐어. 그분은 야타토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빵집이 딱 야타토로님 댁 근처예요. 저희 동네잖아요. 야타토로님은 저희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북토크 끝나고 나서 저 톡토로인데 태워드려도 될까요? 해서 저희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 맥주를 한 잔 같이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죠. 네. 근데 그 빵집이 바로 근처여서 야타토로님도 이 빵집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빵 사면서 했는데 마침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세요 해서 저희 그 빵집 아세요? 거기 가서 빵 사왔어요 했더니 야타토로님이 거기 두쫀쿠도 파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아직 못 드셔보셨나 봐요. 그래서 두쫀쿠 파냐고 너무 다급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쫀쿠는 팔지 않는 것 같다 답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는 너무 여유롭게 두쫀쿠 안 드셔보셨어요? 저희는 바로 지난주에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못 드셔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스르륵 야타토로님은 차를 약간 속도를 더 높여서 멀어져 가셨죠. 저희도 여둘톡에서 두쫀쿠 아직 못 먹어봤다 궁금하다 이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한 2주 전인데 그 사이에 먹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두쫀쿠를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 먹어본 사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쫀쿠 맵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 개발자분이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던데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드는 카페들, 가게들마다 그 품절이 되게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량이 몇 개 남아있다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자기네 가게에 몇 개 남았다는 거를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그거 보고 달려가서 사 먹는 거죠. 저희도 그걸 보고 밤에 집에 가다 말고 두쫀쿠를 한번 먹어보자 해서 두쫀쿠 맞아요. 맵을 열어서 확인을 해서 사와서 먹었죠. 근데 이 두쫀쿠라는 게 너무 지금 열풍인데 이 디저트를 둘러싼 어떤 현상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나는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 맞아. 그리고 처음 이렇게 먹어보고 그때가 조금 늦은 저녁이어서 밥도 배불리 먹은 뒤였고 우리 이거 한 개는 내일 아침에 먹자 했다가 그 자리에서 두 개를 다 먹게 됐는데 독특했습니다. 식감이 좀 신기하죠. 저는 머시멜로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는 머시멜로우를 그 쿠키를 싼 아주 얇은 피처럼 썼잖아요. 그래서 쫀득하니 참 맛있었고 또 독특했던 것은 그 안에 카다이프의 식감 그런 거를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두쫀쿠를 먹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영상이 하도 많이 떠가지고 이거의 제조법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선우 씨는 그 제조법을 보면서 아마 이러저러한 느낌이겠지라고 상상했던 것과 흡사했어요? 어땠어요? 흡사는 했지만 입안에 들어가서 그 촉촉함과 바삭함이 뭔가 조화를 이루는 맞아. 그 느낌이 그걸 감각으로 느낄 때 그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정말로 감각하는 재미가 없다면 모든 걸 그냥 상상으로 끝내도 다 똑같겠죠. 그러면 되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먹었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봤던 그 맛이 구현되면서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생각했죠. 또 먹고 싶다. 그 마음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식감과 향미 같은 것이 새롭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안 먹어본 사람한테 설명을 하기가 그거 약간 요거랑 요거 합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먹어본 사람에게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제리코 레시피 하는 백지혜 작가한테
탁구 치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니네 두쫑쿠 먹어봤니? 했더니 한 친구는 안 먹어봤고 백지혜 작가는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 백지혜 작가는 요리 작가고 요리사기도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솔직히 맛있었어. 그래서 내가 솔직히는 뭐야? 라고 했더니 너무 그냥 맛있었어 하기에는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그런가? 근데 솔직히 맛있었고 또 먹고 싶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또 먹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밖에 못 먹어봐서 이게 두쫑쿠를 대표하는 맛인지 아니면 이 가게만의 특성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의 취향에는 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의 비율이 조금 더 스프레드가 많이 들어가서 촉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톡토로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여둘톡 공식 묵고제비 묵제 황선우 작가가 지금 말의 속도가 재생 속도를 높인 것처럼 빨라졌다는 것. 먹는 얘기할 때마다 약간 눈빛이 살짝 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애가 둘인데 두쫑쿠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친구가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친구 아이들이 선물해준 친구한테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하나이모 두쫑쿠 선물해주셔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막 되게 밝게 너무 귀엽게 막 인사를 하고 그 두쫑쿠를 먹어보는데 막 너무 기대에 들떠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한 입 베어 물었어. 근데 이상한 거야. 이게 애들 입맛은 아니야. 표정이 실시간으로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더니 막 눈썹이 팔자가 되면서 입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애기들한테는 이 뭐랄까 화삭화삭하는 카다이프가 씹히는 맛이 디저트에서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낯설기도 하고. 낯설지. 그 솔직한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많이 달지 않잖아요. 그렇지. 풍미가 꽤 나는 어른스러운 맛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 그리고 피스타치오의 어떤 고소한 맛이 제일 중심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식감과 더불어서. 그래서 입맛이라는 것도 굉장히 학습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너무너무 화제가 되어서 궁금했지만 사실 입에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재밌었고. 그게 찍혔다는 게 너무 웃긴다.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톡토로이기도 하신 그림 작가 엄주 작가님의 친구분이 캐나다에 사시는데 엄주 작가님도 아직 못 먹어본 두쫑쿠를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먹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직접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페르시아 마켓에 가서 그 카다이프 등등을 구해야 되니까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었다고 했대요. 근데 페르시아 마켓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코리안 컴컴 하면서 카다이프 앞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온갖 나라의 한국인들이 교포들이 두쫑쿠 만들기 열풍에 빠져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음식이라는 게 정말 어떤 사회문화적인 것이고 두쫑쿠는 한국 음식 아닌가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네. 한식이네. 한식 디저트네. 자,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6화 주제는 생각하는 묵고제비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자, 묵고제비, 묵제 황선우 씨께서 오늘의 제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바이 쫀득 쿠키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하루 종일 먹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먹는다는 것이 그냥 더 맛있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선우 씨만큼은 아니지만 당연히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하거나 맛있는 먹을거리를 접하면은 쾌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거를 곱씹기도 하죠. 그러니 모두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먹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자, 오늘 여둘 애드도 생각하는 묵고제비 이 에피소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여둘톡 공식 반찬이죠. 덕화명란입니다. 저희가 덕화명란 광고를 했던 때가 지난해 추석이더라고요. 그때 158화였죠. 옥선 없는 옥선에게 물어봐 에피소드에서 덕화명란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 추석을 앞두고 선물할 일이 있으신 톡토로들은 장석준 명란 선물 세트를 구입하시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톡토로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덕화명란, 장석준 명란을 다 사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저희에게 얘기했죠. 태어나서 먹어본 명란 중에 제일 맛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덕화명란 분들이 약간 흥분하신 거죠. 바로 또 광고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렸어요. 추석 이벤트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크리스마스에 누가 명란을 사 먹어요 하면서. 왜요? 크리스마스 명란 어드벤트 캘린더 해가지고 캘린더 뒤집으면 오늘은 백명란, 내일은 그때그대로 명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또 설에는 정말로 명절 선물들을 많이 해야 돼서 톡토로들도 필요하니까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설을 앞두고 광고를 하자라고 해서 이번 176화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톡토로 할인 코드가 있고 할인폭이 큽니다. 네. 우선 미리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벤트는 방송 나간 날로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때까지 주문을 마치시면은 설 전에 배송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할인 코드가 적용되는 제품은 덕화명란에서 가장 고급 라인인 장석준 명란 선물 세트 중에서도 미국산의 한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들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 설 선물 세트 할인 행사에 더하기 톡토로 할인 코드 결제할 때 집어넣으시면은 8%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할인 코드는 영어로 TOC, TORO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그렇게 치시면 되고요. 네, 덕화명란 공식 몰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여둘톡 에피소드에다가 링크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아쉽지만 할인 코드 적용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까지 링크를 올려놓기는 할 텐데 거기로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덕화명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공식 몰에 들어가셔서 장석준 명란 미국산으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서 할인 코드란에다가 톡토로 TOC, TORO를 써 넣으시면은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산은 제품명에도 A, 아메리카겠죠?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품 포장지도 약간 갈색 크래프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주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둘애들을 조금 앞쪽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번 출장이 생각보다 저희에게 너무 큰 감흥을 주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지기도 했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둘 애드 이벤트는 미리 고지를 해두었지만 이번 에피소드에 계속 이 출장 이야기와 덕화명란에 대한 이야기가 들고 날 예정입니다. 네. 하나 씨나 저나 여둘 애들을 소개할 때도 되도록이면 그 브랜드 분들, 뭐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그곳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방문해서 직접 둘러보고 얘기 나누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덕화명란의 경우에는 본사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지난 회차에서는 그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좀 몇 달 전부터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설 특집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덕화명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본사 견학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몇 달 전부터 날짜를 조율해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광고회사 다닐 때 풀무원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풀무원 공장에 견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CJ 햇반 공장을 견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밥 짓는 냄새 같은 게 났었겠네요. 밥 냄새 너무 좋고 바로 지은 밥을 거기서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접할 일이 없는 어떤 것을 제조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을 가공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방문해 보는 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경험이고 더 풍부한 이야기거리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 둘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또 저희도 너무 좋아하고 톡토로들도 전폭적인 사랑을 보내주신 이 덕화명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취재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새로 뽑은 자동차 영만이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1박 2일로 둘이 함께 집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우 씨는 하루 돌아보고 나서 저녁 때는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부산에 며칠 더 있다가 왔죠. 근데 지난 시간에 여둘톡에서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에피소드를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새로운 차 영만이의 기능 때문에 이전 차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기술이 과도하게 편의적인 부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나약해지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왜 고속도로에 올려서 새 차는 좀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차를 좀 장거리로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는 기능이 너무 고도화되어서 뭐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 뭐 앞차와의 거리 조정, 속도 조정 이런 것을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추운 날씨에 열선도 들어오지 핸들에도 열선이 들어오지 운전의 많은 부분을 영만이가 해주고 있지 이러니까 큰일 나지 그러다가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핸들 제대로 잡으라고 차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힘이 스르륵 풀렸나 봐요? 그건 아니고 살짝만 잡고 있었더니 너 혹시 조는 거니?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편의를 아주 도와주면서 또 그로 인한 결과인 졸음을 쫓기 위한 것도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왜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경고 문구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깜빡하면 천당행 이런 거. 뭐 1분 먼저 가려다. 100년 먼저 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보니까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맹신하지 말라는 맞아요. 경고 문구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정지 차량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졸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곳곳에 크루즈 컨트롤 맹신 금물이라고 막 쓰여 있었어요. 이 또한 2026년에 고속도로 새로운 풍경이었다 싶었어요. 비트박스 알아요? 비트박스? 잠깐 나 아는데 그거. 비상등 켜고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달려가면서 비, 트,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데 그러니까 사고 상황에서 비상등 켜고 트는 뭐죠? 트 뭘까요?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대피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 더 어려워. 비트박스. 그렇게 기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달려서 저희는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20년을 살았고 지금도 엄마들이 살고 계신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꽤나 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덕화명란 본사가 있는 감천항 근처는 부산에서도 우리가 잘 못 봤던 생경한 풍경이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보통 부산 사람들은 거대한 무역선이라고 할까요? 커다란 배에 컨테이너가 막 실려 있고 그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거대한 트럭이 그걸 또 싣고 옮기고 하는 것이 눈에 익어요. 근데 이 감천항에서도 가장 안쪽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간 곳에 있는 덕화명란으로 가는 길은 아주 생경했습니다. 여기가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곳이고 소비자들이 가서 먹는 뭐 자갈치 수산시장 이런 데가 아니라 도매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냉동창고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길에 뭐 이런저런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진 냉동창고 건물들이 툭툭 놓여있는 그런 곳을 따라서 한참을 갔죠. 아주 지은 지 꽤나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들도 있었고 저희가 도달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산업단지 속에서 그러니까 수산물 산업단지죠. 그 속에서 비교적 최신식의 건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온다고 이렇게 여들톡 프린트해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런 거 붙여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게 크지도 않아. 프린트도 되게 A4용지에 작게 해가지고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너무 거창하고 크면 부담스러운데. 들어가서 어떤 회의실 같은 데서 잠깐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회의실 옆쪽에 조그만한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길이가 50cm 정도 되려나 하는 쿠션이 있었어요. 명란처럼 생긴. 명란 캐릭터 50cm보다 크겠다. 근데 그게 2개가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명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거를 뻥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꽤나 쿠션에 어울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되게 맨맨하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하나는 핑크색 백명란색, 하나는 양념된 주황색 명란. 주황색 명란에는 등 쪽에 빨간색 이렇게 바느질이 돼 있어가지고 고춧가루를 표현해 놨더라고요. 명란의 표정도 있고 그 쿠션을 들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죠. 도착하자마자 인사 후에 저희는 공장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가면서도 우리 공장 견학하면 이렇게 머리에 하얀 거 쓰고 가운 입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막 반도체 공장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철저하게 소독과 방역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식품 공장이니까 더더욱. 마스크, 머리 캡 그리고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장화도 갈아 신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갑 끼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존이 있고 손을 닦고 나서는 장갑도 끼고 에어워시로 식품을 다루는 공장에 진입하기 전에 철저하게 소독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내려설 때도 소독액에 장화를 담그면서 내려서게 돼 있죠. 정말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명란이 이제 원물 상태에서 어떻게 가공이 되고 분류가 되고 포장이 되는 것까지 과정을 쫙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덕화명란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명란을 다루시는 분들이 여사님들이라고 해서 좀 숙련된 여성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전문가시고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으로서 존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의 어떤 수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산의 지역 연구자들이 이 여사님들을 마치 제주의 해녀들처럼 그렇게 연구 자료로 취재하고 다룰 정도로 그렇게 좀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 여사님들이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맞아. 명란을 다룬다는 게 명란이 굉장히 좀 터지기가 쉽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섬세하고
기계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 명란에 붙어 있는 막 같은 것도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사이즈나 형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품의 종류를 나누고 그거에 맞춰서 양념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어떤 섬세한 손에 숙련이 필요한 거죠. 숙련이 필요하고 또 그 노하우가 또 있어서 작업 반장님들은 다 핑크색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여사님들은 흰색 옷인데 그래서 저분이 리더구나. 그래서 그 리더분들이 수십 년 전부터 손으로 맞아. 쓴 어떤 작업의 노하우, 기록 같은 것도 회사 안에 어떤 박물관 같은 코너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인솔해서 이 투어를 다니면서 곳곳을 다 설명하고 여기 명란을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분은 장종수 대표님이었습니다. 덕화명란에 저희가 광고했던 장석준 명란을 만드신 장석준 창업주의 아들이고 지금은 덕화명란 대표로 일하고 사업을 계시죠. 이어서 그리고 덕화명란은 다른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명란 한 종류만 하기 때문에 명란이라는 단일 품목을 2대가 이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종수 대표님이라는 분이 투어를 다른 분이 진행을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직접 모든 위생 장구를 다 착용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아주 묘한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척 보기에 카리스마가 넘쳐난다거나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닌데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아주 친절하신 그런 타입인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좀 빠져드는 데가 있어요. 이분은 회사 대표라기보다는 약간 명란 연구자? 학자 타입이에요. 명란과 교수님 같은 명란학과 덕화대학교 명란학과 교수님 딱 그런 느낌? 그 대표님 방도 저희가 밖에서 봤는데 아니 들어가서도 봤잖아요. 내가 그 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올 때 저 대표님 방 좀 구경해도 되나요? 근데 방이 너무 희한한 게 보통 대표실이라고 사장실이라고 하면은 막 커다랗고 육중한 의자 하나 놓여 있고 난 몇 그루 이렇게 화분 있고 책상에 뭐가 별로 안 놓여 있잖아요. 컴퓨터도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응접 세트 같은 거 있고 근데 여기는 책과 자료가 넘쳐나. 거의 책상이 무너지도록 맞아요.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연구 정말 열심히 하는 교수님 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쏙쏙 뽑아놓은 어떤 핵심 자료를 저희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그게 PPT가 100장이었어. 근데 이게 비유적인 의미로 100장이 아니라 정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PPT가 우리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잘하고 뭐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명란. 명란의 역사를 추적하고 명란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미쳐온 여러 영향과 그 명맥이 어떤 식으로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그렇지. 옛 조선시대 문헌에서부터 인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추적 관찰한 대단한 일대기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명란을 왜 우리나라에서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산업적으로 훨씬 더 커졌는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 정말 이 대표님 약간 명란에 미치다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뭐 원조라고 하면은 더 자부심이 느껴지고 좋으니까 일본에서는 더 나중에 먹었다 우리가 원조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게 감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란을 파는 기업으로서 맛있는 명란을 제대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먹어왔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 때 더 현재가 단단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PPT 100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덕화명란의 이 명란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이런 식이 되었는가? 이 다음에 주력해야 될 제품은 어째서 이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정말 탄탄한 논리와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 이번에 투어하고 PPT 100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저희는 그 전에는 지난 애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애드 의뢰가 오기 전부터 먹던 명란이 덕화명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덕화명란을 좋아했죠.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덕화명란의 팬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그리고 이 대표님이 원래 가업을 잇겠다. 그렇게 흘러온 게 아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직장 생활 하시던 쪽이 재활용과 환경에 관련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쪽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 이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 아버님이 좀 같이 이걸 하자, 도와달라라고 해서 생각도 못하게 좀 이 명란업을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명란을 통해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명란이라고 하는 업을 하면서 여기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같은 것에 아주 점점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 여정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 부분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덕화명란에서는 지속가능어업이라고 하죠. MSC 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에서 가장 많아서 올해 제품상을 4회 연속을 수상을 했어요. 장석준 명장 선물 세트에서도 저희가 미국산을 더 홍보하는 것도 미국산 명란이 지속가능어업의 방식을 더 충실하게 따르면서 모든 배에 옵저버라고 하죠. 이렇게 관찰하는. 그러니까 포획이나 남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제대로 지켜보는 작업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타서 이거를 조업을 하도록 한다고 하고 해양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데 계속 관심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 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명태 조업이 이제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기후변화도 있었고 수온이 올라가서 점점 더 명태가 잡히는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명태가 너무 흔한 생선이었던 시대가 있어서 너무 많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남획의 역사가 또 있기도 한 거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MSC에 더욱 진심인 거죠. 우리는 모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떤 생명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러 온 역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먹는 대상으로서만 바라보기도 했던 그 생태계의 책임감을 느끼고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업 차원에서 제도화해서 하려고 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 중에 참 재밌었던 게 진짜 별별 자료를 다 봤는데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태평양을 둘러싼 해양 공동체가 약 44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쪽, 알래스카 쪽 이렇게 다 일본이나 한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해양 공동체들 중에 너무 놀랍게도 명태를 먹는 공동체는 한반도에 이 해양 공동체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태가 잡히는 데는 저쪽 위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연어를 주로 먹고 연어가 아닌 명태가 같이 이제 딸려 들어오면 명태는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명태가 사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가장 이름이 많은 생선이다. 맞아요. 뭐 말리면 북어가 되고 코다리이기도 하고 어린애는 노가리고 뭐 낚시로 잡은 거는 조태라고 하기도 하고 얼리면 동태, 생태, 북어, 황태. 그리고 명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도 독특한 위치냐 하면 그 자료 중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다들 한민족은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고기 제물을 명태 이것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명태는 값은 싼데 귀하게 쓰인다. 그래서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 명태를 다양한 형태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정말 특이하게는 액막이 부적으로 썼다는 거죠.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소리째에도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카밍그라운드에서 우리 선물해 줬잖아요. 맞아요. 명태 모양으로 만든 끈으로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액세서리 같은 거죠. 명태는 이런 귀여운 액세서리의 형태로도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명태가 너무 친숙하고 뗄 수 없는 어떤 존재인데 우리만 그렇게 먹었다니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명란도 일본의 여러 사료 같은 데서도 보면은 1890년이 될 때까지 명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명란을 아주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소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명태 생선에는 관심이 덜하죠. 그러니까 이 명태라고 하는 생선의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각별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인 거죠. 덕화명란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식을 해보고 굉장히 신기했던 제품이 조선명란이었어요. 맞아요. 이 조선명란이라는 거는 옛날 정말 전통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먹던 명란젓인데 요즘은 대체로 음식을 좀 덜 짜게 먹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명란도 백명란으로 먹거나 아니면 좀 양념을 슴슴하게 짜지 않게 해서 먹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예전에는 냉장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보존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발효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소금과 고춧가루를 굉장히 많이 넣고 온기에서 발효시킨 그런 전통 방식의 명란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이 있었고 하면서 그 명맥이 많이 끊어졌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아직 그렇게 전통적으로 먹는 방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명란젓을 담가서 먹는 식당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자료가 남아있어서 덕화명란에서 그 전통 제법을 접목시켜서 복원한 제품이 이 조선명란인 거예요. 이번에 저희도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맛이 났어요. 저는 설명만 듣고서는 이게 되게 쿰쿰하고 꼬릿한 계열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약간 어란을 먹듯이 맞아요. 엄청 녹진하고 고소하면서 쫀쫀한 그런 식감이 요즘 우리가 주로 먹던 명란과 또 다르게 아주 새롭더라고요. 다른 명란들이 염도가 한 4% 정도 되고 조선 명란은 좀 더 높아요. 7%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을 일체 넣지 않고 소금, 명란, 고춧가루, 마늘, 생강 이렇게만 넣어서 다른 용기에 넣어봤지만 그 맛이 나지 않아서 정말로 온기에다가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데 저희가 그 온기에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안에 명란이 들어있는 채로. 근데 진짜 콩콩한 향이 아니라 좀 고소한 거 아니었어요? 의외로 좀 발효식품인데 말이 이상한가? 신선한 그리고 약간 그 맛있는 치즈 같은 거에서 나는 그런 풍미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던데. 그리고 맛도 엄청 응축된 맛이 나서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덕화명란의 여러 제품군이 이제 뭐 마켓컬리나 이런 데도 들어가 있으니까 리뷰 같은데 이거 밥도둑이다. 바로 김이랑 밥 꺼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또 발효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좀 덜 짠 그런 명란들은 절임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덕화명란에서도 나오는 숙성고에서 바로 꺼낸 명란의 경우에는 무침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조선명란은 덕화명란의 100장짜리 PPT에 기반한 역사의 명맥을 잇고 그러면서도 또 발효의 깊이를 파고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죠. 이거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어란처럼 뭐 파스타에 활용한다거나 치즈랑 먹는다거나 그렇게 활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금빵을 주셨잖아요. 명란 소금빵. 그거 먹어봤는데 이 버터 많이 들어간 빵이랑 명란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성심당의 명란빵에도 덕화명란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덕화명란을 사용하는 뭐 미쉐린 가이드에 나온 레스토랑들도 많이 있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근데 이렇게 덕화명란에 대해서 이 취재기를 길게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러게 너무 팬이 되어버린 바람에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번 주제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선우 씨가 먹는 것에 대한 책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느라고 요즘 먹는 것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기도 하고 또 흑백요리사가 지금 아주 큰 관심 속에 끝났잖아요. 그래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산에 덕화명란의 본사를 다녀온 얘기도 뭔가 최근에 저희가 둘 다 버터밀크 그래피티를 읽었잖아요. 에드워드 리가 이렇게 미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맞아. 지역의 어떤 한 민족,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를 들여다보듯이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명태와 명란을 먹어온 사람들이구나. 근데 우리의 어떤 역사를 명란 하나를 놓고도 되게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네. 이런 게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들여다보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흑백요리사 지금 한 4화까지 봤나? 근데 3화까지 보고 난 좀 쉴게 하고 선우 씨만 봤었잖아요. 저도 아직 끝까지는 다 못 봤어요. 그때 나는 좀 쉴게 했던 이유가 선재 스님의 1대1 대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그때 좀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스님까지 이렇게 속세에서 대결을 시키는 이런 중생들이 피곤했어요? 선재 스님은 참 표정도 온화하고 좋게 느껴졌는데 그쵸. 저는 그 이른바 스타 셰프와 미식을 둘러싼 막 열광과 담론들이 좀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이전에 흑백요리사 1편을 볼 때는 이게 워낙 흥미롭게 쇼를 잘 구성을 해놨으니까 아주 재미있게 보았는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른 것은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아주 소수이고 그리고 음식은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주면 그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지구상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음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영역인가.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고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한 것인가? 음식은 되게 주관적인 입맛, 기호의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떤 거대한 쇼를 만들어서 우승자를 가린다는 게 음식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는 하죠. 하지만 묵고제비로서 제가 볼 때 이런 흑백요리사 같은 쇼가 아주 엔터테이닝한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이 사람의 개성을 음식이라는 어떤 쌓아온 직업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데서 사람을 발견하는 재미가 우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맛보지 못할지언정 요리의 과정
그리고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지 기획하는 어떤 구상, 그리고 그걸 펼쳐내는 기술, 그리고 한 접시가 완성되었을 때의 그 담긴 시각적인 완성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고 그려보게 하는 그게 주는 어떤 재미와 즐거움이 아주 크죠. 그리고 이번 흑백요리사 2에서는 선재 스님 같은 출연자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무한정한 재료를 가져다가 화려하게 음식을 해보이는 경연의 와중에 우리에게 음식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선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걸 재밌게 보다가 머리에 딩 하고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무한 요리 천국이라는 미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팬트리에 1편에서 두부 갖고 했던 그거? 아니야, 그건 지옥이야. 그건 무한 요리 지옥이고 한 가지 있고. 요리만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건 지옥이고 천국은 뭐냐면 그 앞에 무한정의 재료를 최고급의 좋은 재료들이 다양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팬트리에서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에게 이것은 천국 같은 어떤 시공간이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다른 셰프들은 엄청 신이 났어. 그래서 뭐 맛은 이게 최고니까 하면서 랍스터도 막 갖다 쓰고 뭐 대게 뭐 꽃게 뭐 무슨 고기의 어떤 부위 그리고 심지어는 고기가 조금씩 포장된 것도 있었는데 막 시각적으로 더 이거를 막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커다란 덩어리를 막 이렇게 등에 메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뭐든 취할 수 있는 무한정의 재료가 제공되는 와중에 선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모든 재료가 다 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히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늘 쓰던 채소들, 뭐 우엉, 죽순, 뭐 그런 야채들을 가져다가 채소볶음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사실은 저 소박한 채소들도 아주 정성스럽게 재배가 되어서 어떤 흙과 자연과 이 햇볕과 시간과 계절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주어진 재료인데 저게 과연 훨씬 어떤 무게 단위당 더 비싼 여러 가지 귀한 식재료들에 밀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스님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요리하시는 음식들과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요리를 하고 계시다는 게 주는 감동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저거 정말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를 다시 좀 볼까 해서 다시 4화부터 보기 시작한 게 톡토로 여러분 저희가 스포일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스포일러 당했어 근데 이미. 저도 우승자를 알고 나서 이걸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저는 음식을 해준 사람이 누가 그걸 맛있게 먹었을 때 입맛에 맞았어? 맛있게 먹으니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아름답다고 느끼고 근데 이런 경연에서 조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포인트가 내가 맛있는 걸 저 사람에게 먹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더 끝내주는 음식을 만들어서 꺾어버려야지, 이겨야지. 그리고 막 격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음식에 관한 곳에서까지 제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우 씨가 후상무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후덕죽 셰프님. 후덕죽 셰프님은 제가 서울말 쓰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한테 약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너무 거친 부산 경상도 할아버지들한테 익숙해져서 약간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서울 할아버지들에 대한 되게 호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아주 긴 기간 근무를 하신 분이고 57년 근무를 하셨다고 하던데. 처음으로 호텔 레스토랑 요리사로서 임원까지 올라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요리사로서의 명성을 갖춘 분이고 경력도 길고 같이 출연한 셰프들도 엄청 존경하고 실제로 그 밑에서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 되게 권위주의적이 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셰프들이 쓰는 칼이 엄청 중요하다. 뭐 스승님의 칼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같이 팀 미션 같은 걸 할 때 더 어린 다른 셰프님이 막 그 칼을 쓰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 칼 쓰면 뭐 어때? 약간 이런 식이고 그리고 본인이 뭘 리드하거나 뭐 맛을 고집하거나 하는 거 없이 뭐 되게 단순하게 뭐 다져주세요 하면은 그래 다지면 돼? 이러면서 다져주시고 근데 그런 태도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미션이 이어지면서 지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은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아래에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늘 비슷한 음식을 완성도 높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직업적인 어떤 의무였을 텐데 어디 가서 이런 뭐 당근으로만 몇 가지 레시피를 계속 해보세요. 이런 걸 어디서 받아봤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친 기색이 없이 되게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실 텐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거를 또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치. 정말 요리라는 자기 업의 본질을 가지고 어떤 하지 않아도 되는 도전에 자신을 놓아보고 그거를 되게 즐겁게 해내면서 기뻐하는 저런 모습이 참 멋있다. 그런 걸 느꼈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던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가 자그마한 곳인데 저희 아침에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가득하고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참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은 귀신같이 소문이 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다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덕죽 상무님이 요즘도 연남동에 줄 서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30분씩 막 줄 서서 연남동에 새로운 식당들 가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두쫑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고.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거 그렇게 남들 따라서 난 먹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시도해보고 요즘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카다이프라는 재료가 있네. 이걸 요렇게도 쓰는구나. 라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고수들은 그렇게 열린 자세를 가진다는 거. 그리고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이벤트 아닌가요?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고 그게 반짝하고 난 뒤에 또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그것을 먹었던 것은 그 시기를 또 각별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맞아요. 제가 하나 씨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두쫑쿠 사러 가면서 평생 이렇게 유행하는 디저트들이 계속 나오면 좋겠다. 그럼 계속 설렐 것 같아. 우리 예전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는 탕후루였다고 그게. 탕후루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무엇인가가 새롭게 새로운 먹거리가 밀려들고 화제가 되었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게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나는 두쫑쿠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뭐냐면 두쫑쿠 전문점이 없다는 거야. 전문점이 없고 다 어떤 카페, 무슨 디저트 가게, 심지어는 뭐 식당 같은 데서도 배달 음식으로 두쫑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거야. 그치. 그리고 장비가 따로 필요 없어. 그냥 사람이 손으로 재료 조합해가지고 마시멜로우로 이렇게 빚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업종의 어떤 유행하는 디저트 식품보다도 더 노동이 포인트가 되어 있고 노동력과 재료만 있으면은 사실 음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 쉽게 해서 지금 반짝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행은 되게 반갑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 같은 걸 막 했다가 이 유행이 지나가서 그걸 다시 처분해야 되고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화 기생충에서 그 가족이 대만 카스테라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설정이잖아요. 맞네. 피자 박스 접고. 그리고 이제 곧 막 대기업이 들어서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이 현상이 방금 선우 씨가 얘기했던 여러 이유로 재미있는 이벤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반짝 활력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거죠. 저희가 덕화명란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는 회사의 철학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네오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미식이라는 게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맛에 대한 쾌감 같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네오미식이라고 하는 명명 속에는 먹거리를 수급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섭취하는 것에 사회적 환경적 맥락까지 고려한다는 것 그것이 네오미식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명태 얘기도 했지만 먹는 것은 역사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흐름 속에 이어져 있는 것이죠. 맞아요. 식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자급자족할 수가 없고 식재료에 있어서건 노동력에 있어서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빚어주시는 그 가게 사장님들의 노동력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먹기 위해서 하는 선택과 뭐 소비,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디서 사 먹을 것인가, 해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건강한 묵고제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묵고제비가 아니라 생각하는 묵고제비로 살자. 그렇죠. 그냥 묵고제비는 사실 또 허망해져요. 이 혀 끝에 어떤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매일 갈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일상적인 식사가 되면 맛있다고 물려. 느낄까? 그러니까 물려. 그런 거는 진짜 이벤트로서 인생에 어쩌다 한번 그런 맛도 본다라는 차원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소박한 한 끼의 밥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영양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밥과 명란과 김과 계란 후라이 얼마나 완전한 식사입니까? 된장국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일상의 리듬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진 묵고제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제 선우 씨가 지금 저희 집 테이블 위에는 먹을 거에 관련한 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한때는 그게 음악에 관한 책이었는데 지금은 먹는 걸로 싹 바뀌었어.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면서 선우 씨가 한번 읽어보라고 건넸던 책이 너무 선우 씨다운 비슷한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먹는 생각이었나? 오직 먹는 생각뿐. 오로지 먹는 생각. 거 봐, 자기도 틀렸잖아. 저자가 마키노 이사오라고 하는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 사람 음식 그림도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이 사람도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고 매일 저녁마다 반주를 곁들여서 안주를 만들어서 술을 마시는 게 자신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 같은 것인데 이 사람이 단식원에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식원을 가기 싫어서 막 뻗대다가 결국은 거기를 3박 4일인가 억지로 다녀와서 자신의 단골집을
미리 예약을 해둔 거죠. 내가 단식원에 갔다 나오면은 여기서 포식을 해버리리라라고 생각하고. 근데 늘 자주 가던 곳에서 늘 마시던 술을 탁 받아서 마셨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나 향미가 다채로웠나? 라고 깜짝 놀래는. 아는 맛이 아닌 거지. 너무 새로운 거죠. 그것은 그 이전에 그 단골집에 가면은 을에 나오는 당연한 술이었던 것과 몸이 많은 것을 비워내고 아주 적게 먹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이게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집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것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번 끼니는 돌아오잖아요. 근데 대충 먹고 한 끼를 때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먹게 되는 이 음식에 집중하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면은 그 한 끼 한 끼는 아주 값진 식사가 될 것 같아요. 하나 씨도 저도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 그 책 재밌게 읽었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굉장히 근원적인 어떤 순간이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겠죠. 네.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신체를 굴리기 위한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생리학적인 필요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간에게 또 가장 정신적인 행위이기도 하지 않나요? 정신적인 행위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냥 신체적인 연료만이 아니라 어떤 안정감, 정서적인 만족 이런 걸 얻고 무엇보다 행복하다는 감각,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먹음으로써 연결되는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느끼는 게 식사라는 행위잖아요. 맞아. 선우 씨 왜 이렇게 까칠하지? 싶을 때 보면 배가 고픈 고파서? 거야.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요리사를 마게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요리사 그리고 푸주한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 성직자를 같은 단어로 불렀대요. 그리고 이 마게이로스의 어원은 매직, 마법인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음식을 만든다는 게 그만큼 되게 신성하고 마법적인 의식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고대에는 뭔가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 또 나눠 먹는 그런 제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의식이었겠죠. 그리고 아주 숭고한 일이죠, 실제로. 다른 생명을 죽여서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되었든 그걸 취해서 조리해서 먹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니까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 다음 끼는 뭐가 됐든 아주 집중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숭고함을 인식하면서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선재 스님의 말씀을 한마디 더 인용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했던 인터뷰인데요.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이 모여 이루어진 선물이며 함께 먹는 일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잇는 공통의 언어다. 좋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초반에 여둘 애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월 13일까지 공식몰 또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장석준 명란 미국산을 사시면은 톡토로 할인 총 35%가 적용이 되고요. 지난번 덕화명란 여둘애들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대요. 그 명란 밑에 보면은 얇은 스펀지가 깔려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이번에 들었는데요. 명란을 조미해둔 그 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용기를 흐물흐물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용 스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까 해서 다른 종이라든가 대체제를 사용해 봤지만 맛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란이라는 게 아주 섬세하고 또 터지기도 쉬우니까 스펀지 위에 올리는 게 완충의 역할을 해주고요. 덕화명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진심인 만큼 포장재에 대해서도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펀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품에 직접 닿아도 안전한 식약처에서 허가한 식품 포장 전용 스펀지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2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우 씨, 이번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1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판 나오는 날이네. 그러네요. 해외 톡토로들이 예약 구매해 주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미국 솔트레이크에 사는 짠물 토로입니다. 저도 아마존에 예약 구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한박토로님은 영문판을 예스24에서 예약 구매 신청했다고 해주시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영문판을 구매하실 수가 있죠. 이제 배송이 시작되겠네요. 톡토로들은 내용을 아는 책일 테니까 영어 공부... 아니야, 그것도 몰라. 그래? 안 읽은 톡토로들 많이 있을 수도 있어. 새해 영어 공부 삼아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독도로들의 독서 인증이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새로 시작한 여둘톡 유튜브 계정의 팔로워 10,000명이 되면은 제가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영상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까먹는데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이 알람이야. 많이 부탁드립니다. 습토로님의 댓글 읽어볼게요. 저도 차를 바꾼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전 차는 중고차로 구매해서 오래된 차라 후방 카메라도 후방 센서도 없었습니다. 초보일 때 후진하다가 아파트 주차 금지용으로 놓아두는 대형 화분에 냅다 박아버린 기억이 있네요.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연결 다 안 되던 차였고 CD는 트렁크에 넣어야 하는 그런 차였어요. CD를 트렁크에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예전에는 CD를 갈아 끼우지 않게 뭐 6CD 체인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트렁크에 넣는 거였고 초반에는 이게 아주 고급 옵션이었어요. 이야, 역사 나오네. 그래도 사용 당시에는 불편한지 잘 몰랐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언니들 말대로 후방 카메라와 센서가 없었던 차로 초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새 차로 정석대로 사이드 꼭 확인하며 가깝지도 않은데 요란스럽게 띠띠띠 거리는 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호진을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를 새로 사면서 가장 충격이었던 부분이 스피커였어요. 볼륨을 크게 틀지 않아도 주행 중에 노래나 라디오 소리가 너무 빵빵하게 잘 들리더군요. 원래 주행 중에는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휴대폰 블루투스도 연결이 너무 잘 돼서 여둘톡 듣기도 정말 좋습니다. 26년에는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톡토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에피도 벌써 2번 반복해서 들음.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처럼 좀 강하게 단련되신 톡토로 운전자시네요. SNS를 하지 않으면 독도로독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비공개 SNS만 하고 있어서 인증 못하고 있는 톡토로 여기 있어요, 여기 하셨는데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 창에다가 한 권을 완독했으므로 독도로독입니다 라고 본인이 쓰시면 인증이 자동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인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읽었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인증 다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35살이 되는 뜨개 캠핑하는 뜨개핑 토로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느끼기에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지고 노는 취향도 달라지고 체형도 어울리는 옷도 달라졌어요. 아, 나 이제야 어른 되는 건가? 어른인 나는 어떤 사람이지? 싶었는데 여둘톡 174화, 175화 듣다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며 뜨뜨르뜨, 핑피리핑, 쿠쿠루쿠구나.
정체성 정립 완료입니다. 운전하다가 빵 터졌어요. 언니들 덕분에 나이 드는 게 재밌어요. 톡토로 분들도 언니들도 다 같이 재미있게 새해 보내요. 해피 뉴 이어. 출판계의 빛과 소금은 꼭 1월에 책을 읽고 독도로독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이런 말 참 좋죠. 언니들 덕분에 나이 드는 게 재밌어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뜨개 하시는 뜨뜨르뜨, 그리고 캠핑 하시는 핑피리핑, 스도쿠도 하시는 쿠쿠루쿠이시고 이제 1월 안에 책 읽어서 독도로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깃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올해 드디어 저에게 톡토로 이름을 부여했어요. 딱 떨어지는 세 글자 이름을 짓고 싶었으나 세 글자 경쟁이 치열하죠. 이제서야 이름을 짓는 저에게는 마음에 드는 선택지를 찾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멋진 이름을 따라할 수는 없고 톡토로 이름도 제철에 지었어야 했는데 아쉬워하다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 깃털토로라고 지었어요. 제 첫 차는 엘란둥이었어요. 아빠가 타신 차를 물려받았는데 12, 13년 연식이 된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엘란트라. 오래된 차였기에 엘란둥이는 초보인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 편한 차였습니다. 차를 좀 긁는다 한들 엘란둥이쯤의 연차가 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마음은 참 편했지만 엘란둥이는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차에는 그 흔한 스크린조차 없었고 CD도 아닌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야 하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니. 백미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차에서 몇 번을 내려 확인하며 주차를 하고 어둠이 찾아오면 제 손으로 전조등을 찰칵 켜주고 내릴 때는 잊지 말고 끄자라는 다짐을 계속했어요. 센서가 무슨 말인가요? 창문을 내리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 감사한 그런 차였어요. 옛날 차 다 그렇잖아 하시겠지만 제가 차를 물려받은 시점이 2018, 9년쯤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과거랍니다. 2년 정도 엘란둥이를 운전하다 탈이 나고야 말았어요. 신호 대기 중에 시동이 혼자 꺼지고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며 엘란둥이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중고차도 알아봤지만 뭔가 자꾸 어긋나면서 새 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딜러분마다 차를 주문하면 최소 6, 7개월은 걸린다더라고요. 한창 차 주문이 밀려있던 시기였어요. 엘란둥이를 타는 것이 너무 불안했던 저에게는 지금 당장 운전할 수 있는 차가 필요했고 어떤 기회로 바로 살 수 있는 차를 만났는데 그 차는 무려 풀 옵션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풀 옵션을 장착한 소나타. 풀소는 풀 뜯어먹는 소 같네요. 정말 딴 세상이었습니다. 엘란둥이에서 풀소로 넘어오는 것은 다이얼 전화기를 쓰다가 스마트폰을 바로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요. Yeah. 엉덩이는 따끈 시원하고 주차할 때는 2개의 화면으로 상공의 뷰까지. 조금이라도 위험한 순간이 오면 삐 하며 알려주었고 살짝 졸음이 온 걸 어찌 알았는지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도 하더군요. 엘란둥이를 몰 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 그 어떤 차도 운전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 간사한 동물인지 이제 풀소 정도의 기능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하. 특히나 저같이 운전 경험을 많이 쌓기 전에 풀소 같은 차를 몰면 그 차의 기능에 더 빨리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풀소는 편리한 운전은 가능하게 했지만 제 운전 실력은 더 더디게 향상됨을 느꼈어요. 빠르고 불편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는 경험. 헤매고 헤매다 해내는 그 기쁨을 알고 있지만 기술은 너무나 빨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익숙해지는 것은 기술의 속도만큼 빠르더라고요. 엘란둥이를 탔던 제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요.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라는 그 말에 내 몸과 마음의 감각을 느끼며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AI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생겨나는 고민이 많았는데 덕분에 더 단단한 마음으로 힘을 얻어 걸어가 보겠습니다. 울퉁불퉁 돌멩이도 밟고 흙냄새도 맡으면서요. 한 주마다 좋은 이야기를 언니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아주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둘토로님의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비슷한 결로 AI의 무분별한 사용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AI로 간단히 해결하면서 환경 문제, 정보의 정확성을 비롯하여 그 편리함에 기대어 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으니 온전히 그 정보가 나의 것이 되기 힘들기도 하고요. 나아가 낭만을 잃는 부분이 있어 슬프기도 해요. 첨부한 사진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서 함께 여행 간 친구와 1시간을 깔깔거리며 이 사진만을 위해 육지에서 챙겨간 모래삽으로 모래를 파고 핸드폰을 그 속에 고이 넣고 간식으로 시선을 유도해서 건진 컷입니다.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왜 바닷가에서 이런 거 가끔 찍잖아요. 모래를 하트 모양으로 파가지고 핸드폰이 모래 속에 있는 그 시점으로 해서 하늘이랑 강아지가 이렇게 구멍 속을 내려다보는 그런 사진이 너무 귀엽게 잡혀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강아지 귀여움 자랑이기도 하다고 적어주셨어요. 이 사진 안에는 친구와 저의 웃음소리, 저보다 열심히 모래를 파느라 신났던 저희 강아지, 기분 좋은 비 냄새, 파도 소리 등이 담겨 있는데 AI로 몇 분 안에 단 한 문장의 지시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치만 그럼에도 이동성 외에는 거의 기능이 없는 저희 12만 둥이를 생각하면 작가님들이 말씀하시는 신기능들에 놀라며 한껏 나약해지고 싶어집니다. 나약나약하다, 나약나약한. 그리고 댓글로 독도로독 인증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잠시 전체 공개로 변경하고 인증을 하셨다라는 얘기도 적어주셨네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 사진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증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직접 경험,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또 더 커지겠죠.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이 한 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때 어떤 감각을 느끼셨을지가 저희에게도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걸 둘러싼 기억과 추억이 더 오랫동안 간직될 것 같아요. 튼튼 인어님께서 지금 아이들에 비해 우리 때는 강하게 컸다는 이야기에 바로 떠올린 거 뭔 줄 아세요? 바로 폐품이에요. 세상에. 이 단어 아시는 분? 학교에서 폐품 모으는 날이면 양손에 신문지 가득 채운 종이 가방 들고 40-50분이나 걸리는 등굣길을 걸어서 가던 생각이 나요. 가다 보면 너무너무 팔 아파서 중간중간 쉬었다가 가야 했지요. 대체 학교에서는 왜 그런 것까지 시켰었는지 말이에요. 옛날엔. 진짜 폐품 수집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한 거지? 지금은 말하자면 재활용 쓰레기인 거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모은 게 학교 재정을 위해서였나? 글쎄요. 새삼 신기하네요. 마저 읽을게요. 어우, 진짜 우리 아들 지금 그거 시키면 질겁할 걸 생각하니 우리는 은근 되게 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 마룻바닥을 왁스로 광내느라고 힘들던 기억도 새록새록. 그 왁스 걸레를 문방구에서 각자 사와야 했단 사실도 기억나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일단 40 이상이시겠지요. 그리고 폐품을 모으던 학교는 바로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저희처럼 너무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꼭 챙기시고요. 아니 근데 폐품을 왜 학교에서 수집했을까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걸 들고 가던 기억이 생각이 나고 힘들어서 손이 그 고사리 손이 막 하얗게 빨갛게 변한 거 조금 쉬었다가 또 한쪽으로 옮겨서 들고 가고 했던 기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왁스로 바닥 닦고 그리고 계단에 이거 뭐라 그러지? 금속으로 노쇠 이렇게 돼 있는 그거 광내야 됐잖아. 그거 닦고 마룻바닥에는 바닥용 왁스를 반장이 30cm 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툭툭 놔주면은 막 기어다니면서 그걸 닦는 거예요. 근데 그때 풍경이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 너무 전후 세대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아 근데 어쩜 그랬나 싶기보다는 그때는 참 귀찮고 그랬지만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아주 다양한 경험으로 저한테 남아있기도 하네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네요. 우리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국민학생이던 시절이 한국전쟁으로부터 그때까지의
어떤 시간차가 지금으로부터 우리 초등학생 시절보다 더 가까워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무섭지. 우리 엄마 때는 학교에 쥐를 잡아간 인증으로 쥐꼬리를 가져가기도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 얼른 넘어갑시다. 말을 못 읽겠어. 갑자기 말해놓고 너무 충격적이야. 하실라예님의 댓글입니다. 얼마 전에 고사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는데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들도 출근과 동시에 핸드폰을 다 수거해요. 감독관 교육 및 대기 중에 옆에 선생님이 스마트폰이 거의 장기와 같아서 없다는 걸 자꾸 잊고 찾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멀리 있는 글자를 사진 찍어 확대해서 보려던 참이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근데 멀리 있는 글자보다 오히려 요즘은 가까이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 이렇게 꼭 사진 찍어서 확대하지 않나요? 제 친구들이랑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거를 찍어서 확대를 하고 이 선생님은 우리랑은 다른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게 다 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재승 선생님이 학생 상담한 썰을 얘기하시는 방송을 봤는데 평소에는 수학을 잘 푸는데 시험만 치면 망친다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 태블릿에서는 원 같은 도형을 너무 정확하게 그리니까 도형 그림이 힌트가 되어서 수학 풀이가 잘 되는데 시험 칠 때는 그만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게 원인이었던 거였어요. 사실 댓글을 쓰는 지금은 방송을 들은 지 며칠 됐고 휴대폰 메모장에 고시 감독, 스마트폰 장기, 정재승 태블릿 수학이라고만 적어둬서 이번 회차 맥락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 나약한 현대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게 강인하게 살아요 하셨네요. 조금 불편한 것은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이고 진짜도 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추웠던 기억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산 어린이 출신 분들이 어린 시절 추위를 논하다니 경기 북부 어린이 출신은 코웃음을 칩니다. 하하 하셨는데 경기 북부 어린이 아주 강하게 크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슬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여둘톡 정주행 역주행하며 드디어 모든 회차를 다 들었습니다. 야호! 1년 동안 작가님들 방송 들으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 단단해지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리고 듀오링고도 384일째랍니다. 작가님들이 추천해준 신이 떠나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하셨네요. 윤이나 작가님의 신이 떠나도 저 여둘톡에서 여둘 애드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새해 첫 책으로 독도로독 인증을 이 책으로 많이들 해주셨더라고요. 이어지는 인증을 보면서 책 표지가 참 새해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영아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연초 보고 시즌이라 3일째 야근하면서 들어요. 마지막 독립토로님 사연 듣다가 겨드랑이에 팔 껴서 으쌰 부분에서 울컥하며 목이 메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일어나기 싫다, 이 닦기 싫다 할 때마다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으쌰는 안 되고 으차차차차. 성인이 되어버린 나는 이제는요. 내가 내 부모가 되어서 잘해주고 힘든 것도 알아채주고 회사 가기 힘든 날은 쉬게 해주려 노력해요. 하다 보니 위로가 정말 되더라고요. 어른이 된 나는 누가 위로해주나. 내가 해주지. 독립토로님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자, 어른이 되고 나서 누가 나를 챙겨주고 이끌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또 주변에 그 마음을 나누다 보면 또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강백로님의 댓글입니다. 양파 껍질을 까며 여둘톡을 듣다가 문득 깐 양파를 플라스틱 소재로 진공 포장해서 파는 것 또한 과잉된 편리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파 껍질이 이미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인데 말이죠. 진짜 그러네요. 그러게요. 세상이 지나치게 편리해지면서 잃는 게 또 있는데요. 양파 한 망을 손질하며 설거지를 하며 빨래를 건조대에 널며 여둘톡을 듣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장 이전의 인물 사진을 보면 모두가 그 순간에 집중하는 긴장감 같은 게 담겨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연사해서 무한정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때와는 다른 공기가 담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한동안은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담기는 게 참 좋았는데 이제는 옛날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주 긴장해서 그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그 분위기가 또 다른 어떤 정서를 형성하죠. 저희가 이번 주에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그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무엇이든 좀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속에서 더 귀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똑토로님께서 삶을 살리는 여둘톡이라는 제목으로 언니들 덕분에 사는 게 쓸쓸하이 비틀거릴 때에도 좋아하는 힘으로 매일 산책을 나섰어요. 불안한 마음에 새벽잠이 깨면 화장실 창밖에 환히 비치던 달님에게 조용히 우리를 지켜줘 하고 빌고 산산조각난 마음으로도 매일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여둘톡 덕분입니다. 새해에도 여둘톡 파워로 잘 자고 나대고 책도 읽겠습니다. 독도로 파워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숲토로님께서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잠시 휴직을 하시는 톡토로 분이었죠. 제 사연을 언니들 목소리로 들으면서 외부로 치닫던 원망과 화가 스르륵 내면을 향하여 돌봄과 사랑의 에너지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동조도 외면도 아닌 오롯하고 차분한 공감의 힘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동감하며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뭉클하고 따스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내 이야기 같다던 말씀으로 털어놓은 자의 살짝 부끄러운 마음도 다소 가벼워집니다. 이제 톡토로 유니버스에서 저는 발 빼기 어렵겠어요. 메일 보낸 뒤에 그 버프로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또는 멍 때리는 고요함으로 부지런히 저를 살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말캉해진 마음으로 따스함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최선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 톡토로 여러분, 그리고 교사가 아닌 여러분들도 물론 또 언니들, 온 마음으로 고마움과 응원을 보냅니다. 모두들 느긋한 쉼 있는 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둘통 만세 하셨네요. 네, 저희도 응원을 보냅니다. 숲토로님과 되게 비슷한 처지에 계신 특히 교사 톡토로님들께서 많이 댓글과 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위로가 되셨다는 말씀에 다행스럽습니다. 저희가 교사 톡토로님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읽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수긍해서 내 몸을 갈아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투쟁도 해야 됩니다. 일단 본인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시고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면 그때 더 긴 호흡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도 함께 꾸려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구호토로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를 키워준 아빠에게 상견례의 초대 문제로 고민을 보내셨던 분이셨죠. 네. 156화 옥선에게 물어봐에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95년생 95톡토로입니다. 172화 2025년 키워드에 대한 메일을 보내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짧게 저의 2025년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직, 이사, 남자친구와 동거, 그리고 메일로 드렸던 것처럼 결혼 준비였습니다. 25년만큼 제 삶의 변화와 이동이 많았던 해가 또 있을까 싶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과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수많은 대화들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복잡한 한 해였네요. 작가님들, 어제 저희 부모님 20년 만에 만나셨어요. 와.
딸 결혼식 하기 전에 얼굴 보는 게 낫다고 엄마가 먼저 말씀해 주셨고 옆에서 고모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아빠도 나오셨어요. 고모들이 저희 엄마를 아끼는 마음이 크고 보고 싶으셔서 같이 나오셨는데 얼굴 마주하자마자 서로 우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저랑 친오빠도 울고 엄마랑 아빠는 악수를 몇 차례 했는데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묘했고 만나기 전에 걱정들이 사르르 없어지는 순간이었어요. 2시간 정도 대화도 많이 하고 웃고 울고 장난도 쳤어요. 결혼 준비 내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마지막이라도 이런 소중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 고모들, 저 오빠까지 그 누구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용기 내고 마음 써준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작가님들, 저 이제 결혼 41일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결혼식 날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축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네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튜브 진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 많이 춥다고 하니 외출할 때 조심하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호톡토로 드림. 구호토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앞두고 상견례 때문에 고민도 많으셨는데 잘 풀린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네요. 맞아요. 저희도 어찌나 마음이 쓰이던지 결혼하시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엄마도 아빠도 종종 만나시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구황작물토로님의 메일 읽어볼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독도로독이자 띠띠리띠이자 구황작물토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화를 듣고 비슷하게 제가 느끼는 이 빠른 현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출신인데요. 광주 안에서도 광주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나주에 가까이 붙은 어느 중간에 살았어요. 당연히 지하철은 절대 없고요. 지금은 메가커피 하나랑 다이소, 편의점 몇 개 등이 있는,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없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다이소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동네도 다이소 있다 하면서 정말 좋아했더랬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초등학교 때도 배달 음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배달 앱을 켜면 모든 메뉴의 칸이 텅텅 비어있는 곳이 상상 가시나요, 언니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동네와 떨어져 있던 초등학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엄마 아빠 차 없이는 사실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의 라푼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동생의 서울 학교 입학, 저희 유학 준비 등으로 엄마, 저, 동생 셋이서 서울에 와서 살게 됐는데요. 이게 현대? 이게 문명? 싶을 정도로 정말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5분만 걸으면 지하철역, 5분만 걸으면 대형마트, 온갖 카페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배달 가능 식당의 목록들. 이런 것들에 차차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1년에 2-3번 광주에 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조용한 우리 동네가 좋아, 공기가 맑아서 좋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 짧은 광주에서의 시간들이 짜증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참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학교와 가까운 동네로 집을 계약했는데요. 그 동네로 옮길 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서울 아니지만 교통이나 다른 여러 부분들이 지금 하는 제 생활보다는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다 보니 언니들의 이번 화가 지금의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불평할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더 생각해야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제 생활이 광주에서만큼이나 불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사간 집에서도 적응 잘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핵심이 딱 가다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톡토로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현대인은
나약한 존재이자 간사한 존재입니다.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조금 편해지면 거기에 금세 익숙해져서 다시 되돌리는 거를 잘 못하는 게 또 우리들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불편했음에도 공기가 참 좋았던 내 고향,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6화는 생각하는 묵고제비였습니다. 여둘 애드는 명란 한 가지만 아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드는 덕화 명란의 최고급 라인 장석준 명란 선물 세트를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